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을 타실 때 계단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종이컵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계신 모습 말입니다. 지난주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을지로 삼가역 계단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추운 겨울 얇은 옷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종이컵에는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머니였고 아내였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80평생을 살고 나서 지하철 계단에 앉아 계셔야 할까요? 여러분,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준비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5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은 다를 거라고,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5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거나 신문 기사로 확인된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준비 없는 노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월세방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이는 75세, 성함은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집주인이었습니다. 3개월째 월세가 밀렸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방 안은 참혹했습니다. 좁은 4평 방,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통에는 쌀 한 줌도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라면 봉지 몇 개가 널려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실조와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약도 먹지 못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경찰이 유족을 찾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장남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남은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보셨습니까? 한 5년 전쯤요. 5년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셨습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래서요. 당신 혼자 살겠다고 하셨어요. 차남과 딸도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5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 수첩에 김 씨의 지난 20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원래 중산층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고 아파트도 있었고 자녀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55세에 명예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벌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크게 벌고 싶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주식에 넣었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2억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서 다시 주식에 넣었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다 날렸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손에 남은 건 빚 5천만 원과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 8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이 알게 됐습니다. 장남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면 우리 결혼 자금도 보태주시고 손주 육아비도 도와주실 수 있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뒤로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김 씨는 자녀들 눈을 못 봤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빼서 조금씩 쓰면서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자 전세 보증금이 바닥났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더 못 올려주니까요. 월세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연금 6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내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값이 아까워서 끊었습니다. 병원도 안 갔습니다. 자녀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보고 싶다고 할 낯짝도 없었습니다. 73세가 됐을 때 보증금 2천만 원마저 다 썼습니다. 월세를 못 냈습니다. 한 달, 두 달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자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은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갈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산층이었던 한 남성이 잘못된 투자로 모든 걸 잃고 자녀들과도 멀어지고 결국 월세방에서 홀로 죽어간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특별히 잘못 산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단지 은퇴 후에 잘못된 선택 하나를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노후 20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위험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불려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인천의 한 쪽방촌에서 68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함은 박모 씨였습니다. 방 안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어사 용지에 볼펜으로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며느리, 손주들아. 내가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이 빚은 상속 포기하면 너희한테 안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이제 너무 힘들다. 먼저 간다. 경찰이 유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 어떻게 하나요?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고인께서 저희한테 빚이 있는데요. 상속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상속 포기할 겁니다. 그럼 유품 중에 가치 있는 게 있나요? 그걸로라도 받아야 하는데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 방에 옷가지랑 낡은 이불밖에 없어요. 대부업체 직원들은 허탕쳤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원래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그럭저럭 됐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58세 때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가 근처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을 버티니 빚이 생겼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61세에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으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62세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0날 일하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일거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방세 3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최소한으로 써도 8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됐습니다. 저축은행도 안 됐습니다. 결국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120%였습니다. 매달 이자 20만 원을 냈습니다. 원금은 하나도 못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자만 240만 원을 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더 줄었습니다. 65세가 되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안 불러줬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65세 노인을 왜 쓰겠습니까? 이자를 못 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이자라도 내셔야죠.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지금 300만 원인데 이자가 계속 풀어요. 빨리 갚으세요. 66세가 됐을 때 빚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67세에는 600만 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랐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습니다. 박모 씨, 연락 안 받으시면 자택 방문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데 6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도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6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아빠 평생 부탁이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큰일이야. 아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이라 안 됐습니다. 68세가 됐을 때 빚은 8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50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쪽방까지 찾아왔습니다. 박 씨, 이자라도 내셔야죠. 이렇게 계속 안 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 정말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일이라도 하세요. 편의점이든 뭐든 해서 갚으세요.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68세를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들한테 이 빚이 가면 안 된다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빚은 상속 포기하면 자식한테 안 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평범한 자영업자가 노년의 빚더미에 앉았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지 노년에 수입이 없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빚이 있으신가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으신가요?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나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복지센터 어디든 찾아가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음 사례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입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요양원에 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최모 씨 어머니, 올해 72세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종일 앉아 계십니다.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오늘 자녀분들 오시나요?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요. 안 와요. 지난번에 오신 게 언제예요? 석 달 전쯤. 아니야, 넉 달 전인가? 최 씨 어머니는 3남매를 키웠습니다. 장남, 차남, 딸 하나. 남편과 함께 평생 식당을 했습니다. 아이들 셋 다 대학 보냈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식당은 접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세로 살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과 식당 정리한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됐을 때 집주인이 통보했습니다. 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2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장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전세금 2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장남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그렇게 장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장남 부부, 손주 둘, 그리고 최 씨 어머니까지 5명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좋아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부족했습니다. 손주들이 공부방이 필요한데 할머니가 그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쓰는 순서 때문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주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소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우리랑 사실 거예요? 애들도 크는데 방도 부족하고. 장남이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차남아, 어머니 좀 네가 모실 수 없겠니? 우리 집은 좁아서. 차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6개월 모셨으니 자기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남 집으로 옮겼습니다. 인천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여기는 더 좁았습니다. 차남 며느리는 처음부터 불편해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섭섭해했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드세요? 같이 드세요. 같이 먹으면 눈치 보이고 혼자 먹으면 또 눈치 보였습니다. 뭘 해도 불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차남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차남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나도 있잖아요. 누나는 왜 안 모셔요? 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딸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딸 집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20평 빌라였습니다. 여기는 정말 좁았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최 씨 어머니는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피곤해서 금방 자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딸도 힘들어졌습니다. 일하랴, 집안일 하랴, 어머니 챙기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장남집 6개월, 차남집 6개월, 딸집 6개월 이렇게 돌아가며 1년에 2바퀴씩 돌았습니다. 최 씨 어머니는 지쳤습니다. 짐처럼 옮겨 다니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자녀들도 지쳤습니다. 형제들끼리 다툼도 생겼습니다. 왜 우리만 맨날 모셔야 해? 너는 6개월도 안 됐잖아. 우리는 8개월 모셨어. 결국 3남매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 한 사람당 한 달에 60만 원씩 내면 180만 원입니다. 거기에 어머니 연금 60만 원을 보태면 240만 원입니다. 요양원비로 충분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니가 더 편하실 거예요. 최 씨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더 이상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걸. 그래, 알았다. 가마.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지금은 석 달에 한 번, 어쩌면 넉 달에 한 번 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는 처가집 가야 해서요. 최 씨 어머니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종일 누워 있습니다. 간호사가 밥을 가져와도 입맛이 없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안 온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를 서성입니다.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울먹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간호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사례입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자식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자식들의 부담이 되어서 요양원에 방치되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 어머니는 아직 건강합니다. 치매도 없고 거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시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지금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집은 있으신가요? 연금은 충분한가요?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최 씨 어머니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 집을 전전하고 눈치 보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서 석 달에 한 번 자식 얼굴 보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는 더 참혹합니다. 아예 집도 없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역 대합실 겨울밤 영하 15도. 대합실 구석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65세 이모 씨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여러 겹 껴입었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손은 시퍼렇게 얼었고 발가락 감각도 없습니다. 새벽 4시 역 직원이 다가옵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 씨가 일어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영하 15도의 추위가 몰아칩니다. 근처 24시간 카페로 갑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킵니다. 2,500원입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5,000원입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 6시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무료급 식소로 향합니다. 아침 7시 무료급 식소 앞에는 벌써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노인들, 노숙자들 모두 한 끼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 씨도 줄을 섭니다. 자신이 여기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신은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씨는 원래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학력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55세 때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 명의퇴직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 씨도 포함됐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해야지. 재취업은 어려우니까 창업을 하자. 지인이 소개해줬습니다. 치킨집 하면 돈 벌어. 나도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은 남아. 이 씨는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설비 등 총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치킨집이 생겼습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점점 수익이 줄었습니다.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58세가 됐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걸렸습니다.
60세가 됐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받았습니다. 합쳐서 2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3세가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이 바닥났습니다. 10년간 조금씩 빼서 쓴 겁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도 헤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친정에 가서 살게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고시원비도 못 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잘렸습니다. 젊은 알바생들이 많은데 65세 노인을 왜 쓰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비도 못 냈습니다.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돈 안 내면 나가세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노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하루 10,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연금 40만 원으로는 밥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이틀에 한 번 찜질방, 나머지 날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대합실도 추웠습니다. 새벽에는 직원이 쫓아냈습니다. 밖에서 노숙했습니다. 지하도, 공원, 아무데나 자리를 펴고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가락도 얼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발가락 잘라야 할 수도 있어요.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따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이 씨는 지금도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전직 대기업 과장 출신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무료급식소 줄에 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창피하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올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4번째 사례입니다. 대기업 과장 출신이 잘못된 창업으로 재산을 잃고 재취업에 실패하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운이 나빴고 준비가 부족했고 나이가 많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으로 뭔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신중하세요. 정말 신중하세요.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거리로 내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례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배우자의 병원비로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복지관 80세 정모 씨 부부가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아들한테 가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내가 병원비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담사가 휴지를 건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정 씨 부부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정 씨 부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축도 했습니다. 60세에 은퇴했을 때 모아둔 돈이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없었지만 전세로 살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빠듯했지만 살만했습니다. 70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 다 건강했고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78세 때 시작됐습니다. 남편 정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율이 4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얼마나 듭니까?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항암 치료가 한 번에 300만 원씩, 최소 6회는 받으셔야 하니까 추가로 2천만 원, 총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1억 원이 8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6회 받았습니다. 다행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받으시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추가로 6회 더 받았습니다. 또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빼서 치료비로 썼습니다. 남편은 살아났습니다. 암이 완치됐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은 돈은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을 팔 거니까 나가주세요. 3천만 원으로는 다른 전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랐으니까요. 월세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월세 50만 원 내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두 사람이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를 아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반찬도 김치와 계란 정도였습니다. 당뇨약,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아까웠습니다. 병원도 안 갔습니다. 2천만 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400만 원씩 생활비로 보태니까 5년이면 바닥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1천만 원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 씨는 절망했습니다. 자신들도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아들한테 1천만 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주면 자신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미안하다. 아빠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 등록금인데.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 씨는 울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 있잖아요. 응. 우리가 죽으면 그 보험금이 아들한테 가잖아요. 1인당 3천만 원씩 합쳐서 6천만 원이면 아들 빚도 갚고 손주 등록금도 낼 수 있어요. 정 씨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돈을 다 썼어요. 이제 우리는 어차피 오래 못 살아요. 차라리 아들한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죽어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복지 점검을 나온 겁니다. 복지사가 상황을 듣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기초수급자 신청하시면 생계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요? 네.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고 소득이 없으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기초수급자 신청을 도와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1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 1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죽으려던 생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80세 노부부가 월세 빌라에서 기초 수급비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한테는 도움을 못 줬습니다. 아들도 힘들게 살고 있을 겁니다. 손주도 대학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 씨 부부는 매일 미안해합니다. 아들한테, 손주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더 저축할 걸, 보험을 더 들어둘 걸, 건강을 더 챙길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80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5번째 사례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배우자의 병원비로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 부부는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저축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첫째,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잃고 월세방에서 홀로 죽은 75세 남성. 둘째,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 선택을 한 68세 자영업자. 셋째, 자식 집을 전전하다 요양원에 방치된 72세 어머니. 넷째, 대기업 과장 출신이지만 노숙자로 전락한 65세 남성. 다섯째, 병원비로 모든 것을 잃고 죽음까지 고민했던 80세 부부. 이 5사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준비 없는 노후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20년 후 여러분도 이 통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0대라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노후 자금을 계산하세요.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30년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둘째,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퇴직금으로 창업하지 마세요. 주식에 올인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세요. 셋째, 건강을 챙기세요. 병원비가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검진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건강보험 꼭 들어두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노후를 준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노력하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부터 준비하는 노후 생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경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엔 참 독특한 적막함이 흐릅니다. 텔레비전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가끔씩 들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들 사이로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건 바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요양원에서 근무하신 한 보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면회 시간이거든요. 복도 끝방에 계신 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문 쪽을 바라보십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가슴 아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은 1년 365일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문이 열립니다. 명절에 한 번, 어쩌다 생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멀리 살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요양원에서 일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면회가 뜸한 어르신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돈이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년을, 더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양원 보호사들이 말하는 자식들이 면회 오기 꺼려하는 어르신들의 첫 번째 공통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과거에 심어놓은 상처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박 보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78세 되신 최모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셨는데 특이하게도 아드님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으셨대요. 처음에는 박 보호사님도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에 아드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30분도 채 안 계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벌써 가느냐, 밥이라도 먹고 가지 하시는데 아드님 표정이 굳어 있더래요. 나중에 다른 보호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드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매를 맞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심지어 밥을 흘렸다는 이유로도 맞았대요. 그 아드님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답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셨고 요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드님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신 거죠. 하지만 그 아드님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아버지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무의식 중에 손이 떨린다고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많이 변하셨습니다. 나이도 드시고 몸도 약해지셔서 이제는 온화한 모습이십니다. 아드님이 오시면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다 말씀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아드님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제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과거의 씨앗이 노년에 거두는 외로움의 열매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엄하게 키워야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에게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자식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 사례도 비슷합니다. 82세 되신 김모 할머니는 딸이 3분 계신데 큰딸만 가끔 오시고 나머지 2딸은 연락도 잘 안 하신답니다. 보호사님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애들 어릴 때 큰애만 예뻐했어. 둘째, 셋째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린다고 구박을 많이 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 애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인정을 안 해줬어. 할머니는 그때의 잘못을 깨닫고 계십니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 딸은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 우리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더니 이제 외롭다고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자식에게 무심코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가 생각나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겁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어르신들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신 이 보호사님의 증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가족이 오시면 오히려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다는 말 대신
불평부터 쏟아내시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되신 이 모 할머니는 아드님 내외가 주말마다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드님 내외에게는 고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제 오니? 지난주엔 왜 안 왔어? 나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여기 밥은 먹으라고 주는 건지 말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어. 요새 젊은 것들은 부모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아드님 내외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싸오셨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이랑 김치 담가 왔어요. 그럼 할머니 반응이 뭘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짜게 해서 누가 먹어? 너희들은 짜게 먹어도 되지만 나는 혈압 때문에 못 먹어. 아드님이 그럼 다음엔 싱겁게 할게요 하면 싱거우면 또 맛이 없잖아. 에이, 됐어. 그냥 여기 주는 거 먹지 뭐. 보호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아드님 내외 표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뭘 해드려도 만족하지 못하시니까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멀리 있는 요양원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손에 반찬 가득 들고요. 그런데 듣는 건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의 한 요양원 사례도 비슷합니다. 81살 되신 박모 할아버지는 따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십니다. 따님은 다른 도시에 사시는데 기차를 타고 왕복 5시간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따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뭐야? 다른 집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오던데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바쁘니? 따님은 처음엔 아버지, 제가 멀리 살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설명하셨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않으세요. 핑계 대지 마. 마음만 있으면 매일도 올 수 있어. 결국 따님의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러면 할아버지는 더 원망을 하시고 그럼 따님은 더 오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보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이 오면 일단 고맙다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럼 자식들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밝아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해요. 근데 불평만 들으면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마음이 다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어르신들이 정작 원하시는 건 자식이 자주 오는 건데 정작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건 본인의 말과 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 뭔가 해줬을 때 고맙다보다 이게 뭐야? 먼저 나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핑계 대지 마 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은 참 단순합니다. 인정받으면 더 하고 싶어지고 무시당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자주 면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올 필요 없는데 바쁠 텐데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에이 어머니, 이것도 못 해드리면 제가 뭐 하는 자식이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자식과의 거리가 천리처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식의 삶을 볼모로 잡는 태도입니다. 이건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요양원 보호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 사례입니다. 79세 되신 정모 할머니는 아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사실 굉장히 자주 오시는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아드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요새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닌다며. 나는 여기 혼자 있는데 너희끼리만 좋은 데 가고 나도 데려가든지 해야지. 아드님은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가는 게 전부인데 할머니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하신다고 해요. 내가 없으면 그렇게 편하니? 보호사님 말씀이
그 아드님이 한 번은 정말 할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가셨답니다. 휠체어 준비하고 차에 태우고 식당 가고. 근데 할머니께서 계속 힘들다, 피곤하다, 그냥 갈래 하셔서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또 너희끼리만 놀러 다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83살 되신 강모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오시는데 할아버지는 그게 불만이십니다.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와서 살면 되잖아. 나 혼자 두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직장이 나보다 중요하니? 아드님은 40대 중반입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도 있고 집 대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사정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본인의 외로움만 중요한 거죠. 보호사님께서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말씀하셨답니다. 아버님, 아드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2번이면 정말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식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본인의 외로움을 무기로 자식의 일상, 자식의 가정, 자식의 직장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물론 외로우신 건 이해합니다. 나이 드시고 혼자 계시면 당연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이 전부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 보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회를 자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자식의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바쁠 텐데 왔구나,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자식들도 더 자주 오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나만 생각해 하시는 어르신들은 점점 혼자가 되십니다. 충남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2 계신데 2분 다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오십니다. 보호사님이 따님들이 정말 효녀시네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애들도 살기 바쁜데. 그래서 애들 오면 항상 괜찮다. 너희들 일 먼저 해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더 신경 써주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실제로 많이 외로우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요양원 내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취미 활동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딸들이 더 자주 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만 의지하면 자식도 힘들고 나도 결국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면 자식도 편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나요? 아니면 서운해 하시나요? 자식의 가정생활을 응원해 주시나요? 아니면 질투하시나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상처, 끊임없는 불평, 그리고 자식의 삶을 볼모로 잡는 태도. 조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번째로, 요양원에서 자주 면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은 요양원에 계셔도 어떤 분들은 면회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손주들까지 자주 찾아옵니다. 심지어 친구분들, 이웃분들까지 오십니다. 대체 이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계신 85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자녀가 3인데 3분 모두 일주일에 1번씩은 꼭 오십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요. 보호사님이 그 비결을 여쭤봤답니다.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오면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는데 나는 항상 다 있어. 괜찮아 그래요. 대신 애들이 잘 지내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물어봐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답니다. 애들이 오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요양원에서 있었던 웃긴 일,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야기. 그러면 애들이 웃어요. 내가 애들한테 웃음을 주면
애들도 나를 보러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만남이 즐거우면 사람들은 자주 오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만남이 무겁고 힘들면 피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 계신 82살 박 모 할아버지도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드님 내외와 손주들이 한 달에 3번 정도 오는데 올 때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답니다. 할아버지의 비결은 이겁니다. 나는 애들한테 옛날 잘못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요. 아빠가 너 어릴 때 화를 많이 냈지, 미안하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들이 괜찮아요, 아버지. 그때는 그게 최선이셨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여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또 할아버지는 며느리한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신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 먹으면 꼭 정말 맛있다, 고맙다 그래요. 며느리 칭찬도 자주 하고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정말 잘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며느리도 기분 좋아하고 나를 더 챙겨주더라고요.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요?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감사, 칭찬, 인정. 이 3가지만 잘해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원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77세 되신 최모 할머니는 따님이 멀리 사시는데도 한 달에 2번씩 오십니다. 그것도 손주들까지 데리고요. 비결을 물으니 따님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 부담을 안 주세요. 오히려 멀리서 왔는데 힘들었지 하시면서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는 항상 밝게 대해주시고 재미있는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할머니 보러 가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는 손주들이 오면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신답니다.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러면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고 해요. 그게 할머니한테는 큰 기쁨이고 손주들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주 면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바로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주려고 하십니다. 미소를, 이야기를, 위로를, 감사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자식의 삶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네가 살아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편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이 오면 왜 이제 오냐? 대신 와줘서 고맙다.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면 다 있어. 너나 잘 챙겨.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3 되신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드님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셨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비슷했어요. 과거의 상처, 할아버지의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보호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어요. 아들한테 제대로 사과 한번 못하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보호사님이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쓰시게요. 손이 떨리셔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을 담아 쓰셨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다. 화도 많이 냈고 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 편지를 아드님한테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아드님이 오셨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기 시작하셨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이제는 아드님이 오면 불평하지 않으시고 와줘서 고맙다 말씀하신답니다. 보호사님이 뭐가 달라지셨어요? 여쭤보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내가 바뀌니까 아들도 바뀌더라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아들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내가 그때 너무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시겠다고요? 그 자존심과 자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감사 표현입니다. 자식이 뭔가 해주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꼭 고맙다 말씀하세요. 반찬 하나 갖다 줘도, 전화 한 통 해도, 짧게 들러도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좋았던 일, 재미있었던 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요양원에서 친구 사귀었어.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거 봤어. 이런 이야기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잘 지내신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넷째, 자식의 삶을 존중하기입니다. 바쁘다고 하면 그래, 내 일이 중요하지. 이해해 주세요. 못 오겠다고 하면 괜찮아. 나 혼자 잘 있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삶을 채우기입니다. 요양원에서 취미 활동하세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내 삶이 충만하면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요양원 온 뒤로 오히려 친구가 더 많이 생겼어요. 같이 체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딸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딸이 안심하고 더 자주 전화하더라고요. 여섯째,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입니다. 손주들이 오면 짜증내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시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자주 오게 됩니다. 일곱째, 며느리, 사위 챙기기입니다. 자식만큼이나 며느리, 사위도 중요합니다.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인정해주세요. 고생이 많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잘 산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충북의 한 요양원 사례입니다. 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늘 고마움을 표현하셨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화목하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정말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변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서를 구하되 용서를 강요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과했으니 이제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 자체가 진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이 끝내 마음을 열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노력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양원 보호사들이 증언하는 자식들이 면회오기 꺼려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심은 상처, 어린 시절 자식에게 준 아픔이 노년의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감사 대신 부정적인 말만 하면 자식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셋째는 자식의 삶을 볼모로 잡는 태도, 자신의 외로움을 무기 삼아 자식을 올가매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받습니다. 자주 면회받으시는 어르신들의 비밀, 감사, 존중, 긍정,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심 어린 사과, 감사 표현, 긍정적 대화, 자식 존중, 자기 삶 채우기, 이것들은 모두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 달린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좋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게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나? 지금은 어떤 부모인가? 앞으로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불편하신 분 계시다면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도 처음 부모 노릇 하시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용서의 기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신다면 그 노력만큼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 준비해 왔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 피해야 할 표현들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도발적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분, 남의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분.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분들이 노년에 병들어 누워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2023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3,200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무려 37%나 높았다는 겁니다. 37%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 희생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희생이 미덕이다. 그렇게 살아온 게 60년, 7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기적으로 살라니 어색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죄책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기적인 생활 습관, NO라고 말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NO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몇 번이나 NO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자식의 부탁에, 친구의 부탁에, 배우자의 요구에 과연 몇 번이나 거절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나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 세박 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자녀가 셋인데 세 집 모두 아이를 봐달라고 부릅니다. 월요일엔 큰딸집, 화요일엔 둘째 아들집, 수요일엔 막내딸집, 일주일 내내 손주 육가에 시달리십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예뻐서 기꺼이 하셨답니다. 하지만 72 세 노인이 활발한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저녁엔 너무 피곤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실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요새 좀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큰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다른 집 할머니들은 매일 봐주는데 엄마는 왜 그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릎 관절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야 자녀들이 깨달았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을 때 들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의 건강은 상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NO라고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 모 할아버지 사례도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하셨답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시고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친구가 꼭 갚을 테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고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날렸고 그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서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용기 내서 NO라고 했어야 했는데 친구 잃을까봐 두려웠는데 정작 그 친구는 돈 못 갚으니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이런 적 있다는 생각 드나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걸 거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째, 즉답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 건강 때문에 어려워요.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길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설득할 여지를 주는 겁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제가 직접은 못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이 모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딸이, 엄마, 다음 주에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하면 이렇게 답하신답니다. 다음 주는 엄마가 병원 검진도 있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 다음 주는 어떨까? 처음엔 딸이 엄마가 왜 이러세요?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꾸준히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니까 딸도 이제는 먼저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도 오래 봐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 몸 망가뜨리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진짜 도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NO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보호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기적인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돈벌이 취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구를 위해 돈을 버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식 교육비를 위해서, 집 마련을 위해서, 대부분 남을 위해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순전히 나를 위해 돈을 벌어보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가 벌었다는 그 성취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0 세최 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당신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시더래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마침 집 뒤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더래요. 그래서 동네 오일장에 나가서 팔아보셨답니다. 첫날 5만 원어치를 파셨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그 5만 원이 5억 원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성취감이었던 거죠. 지금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버신답니다. 그 돈으로 뭐 하시냐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랑 좋은 식당에서 외식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으로 커피 마시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자식들 용돈 받아서 쓸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 보러 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시고 몸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5 세정모 할머니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뜨개질을 좋아하셨는데 그냥 취미로만 하셨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너무 예쁜데 팔아보시는 게 어때요?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작은 가게를 내셨습니다. 손뜨개 모자, 목도리, 수세미 같은 걸 파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버신답니다. 할머니 말씀이 돈도 돈이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팔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소규모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2%나 낮았습니다. 42%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강 모할아버지는 목공예를 하십니다. 작은 나무 소품들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줘요. 예전엔 아들한테 손 벌려서 받은 돈으로 줬는데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줍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번 돈이라고 하니까 더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위한 돈벌이 취미 해볼 만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뭘 팔아? 누가 사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해보면 의외로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기술, 경험, 손재주, 그게 전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을 팔 수 있고, 글씨를 잘 쓰시면 손글씨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시면 정리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30만 원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기적인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 몸이 최우선 건강이 기주입니다. 여러분은 건강 관리를 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하시고 충분히 주무십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걸 신경 써. 이제 와서 운동해봤자 뭐 달라져.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일 세김 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5세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야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침 8시면 어김없이 헬스장에 가십니다. 친구들이 같이 산에 가자, 같이 영화 보자 해도 운동 시간이 겹치면 거절하십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서운해했답니다. 김 씨가 요즘 우리랑 안 놀려고 해. 이런 얘기도 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건강이 우선이야. 다른 시간에 만나자.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혼자 드시고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으십니다. 반면 그때 같이 놀자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시고 당뇨 때문에 약 드시고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본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나도 운동 시작해볼까?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랑 같이 시작할 걸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 세박 모 할아버지 사례도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추운데 오늘은 쉬세요. 해도 할아버지는 나가십니다. 추워서 안 나가면 언제 나가겠니? 매일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십니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맛있는 거 먹지 해도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몸이 더 중요해. 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너무 까다롭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이 기주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의학적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요양원 입소율이 63%나 낮았습니다. 63%입니다. 즉, 지금 운동하는 것이 나중에 요양원에 안 가는 것과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건강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산책, 저녁에 스트레칭 이렇게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세요. 둘째, 건강에 해로운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술 마시자는 모임, 야식 먹자는 모임 이런 건 나는 건강 관리 중이야 하고 거절하세요. 셋째,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즉시 병원 가고 무리하지 마세요. 넷째,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마세요. 까다롭다, 재미없다 이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4세의 모 할머니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친척 모임이 있어도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나오면 안 드십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네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자식들도 고생해.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돼. 이게 바로 진정한 건강이 기주의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점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행기에서 안전수칙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돕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77 세조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무조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답니다. 자식이 부르면 달려가고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입원해서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쓰러지니까 오히려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이 되는구나. 퇴원 후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하셨어요.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관리하시고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할아버지가 변했다, 이기적이 됐다,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또래 중 가장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렇게 건강 챙기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상은 힘들어.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둘째, 도움을 줄 때도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세요. 손주를 봐주더라도 하루 이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요. 셋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세요. 내가 너를 존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존중해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넷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나를 챙긴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8 세안 모 할머니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딸이 손주를 맡기려고 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엄마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어. 일주일에 이틀만 봐줄게.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처음엔 딸이 섭섭해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꾸준히 자신의 경계를 지키니까 딸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나도 건강하고 딸도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얘기인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단계,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힘든 것 하나만 거절해 보세요.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어.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단계, 나만의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확보하세요. 그 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나를 위해 쓰세요. 셋째 단계, 작은 경제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만든 반찬 하나를 이웃에게 팔아보세요. 그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을 줍니다. 넷째 단계, 일주일에 3번만 운동해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단계, 내 건강을 해치는 모임 하나만 거절해보세요. 술 마시는 모임,
야식 먹는 모임, 하나만 나는 건강 때문에 못 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0세윤 모 할머니는 이렇게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딸의 부탁 중 하나만 거절하셨어요. 다음 주는 엄마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 미안해. 이렇게요. 그 다음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지나니까 습관이 됐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를 이웃에게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버시는데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랑 외식하십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3 세소모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착하게만 사셨는데 65세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는 달라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의 술자리 초대를 거절하시고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하시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안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또래 중 가장 건강하십니다. 병원도 거의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70에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애노라고 말하는 용기. 거절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용기 내서 거절하고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 나를 위한 돈벌이 취미. 작은 경제 활동이 주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내 몸이 최우선. 건강이 기주의. 타인의 시선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 평생 착하게만 사셨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자식이 많아도 내가 아프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를 챙기세요. 하기 싫은 건 거절하고 하고 싶은 건 하세요.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기쁨도 느껴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장 힘든 건 가족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선택이 결국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도 이제 애노라고 말할 거야. 나도 나만의 취미를 시작할 거야. 이런 다짐들을 들으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를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실질적인 팁들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